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 채널에서 새로운 코너를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요. AI와 관련해서 스타트업 이야기도 있지만 좀 주요 기업도 있잖아요. 주요 인물들도 있고 그래서 기업과 인물 스토리를 좀 심층적으로 다루는 컨텐츠 시리즈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첫 번째 타자로 모두들 제일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산타클라라라고 엔비디아 본사가 있는 건물이고 최근에 이렇게 되게 이게 파사드라 그러는데 겉에도 멋있지만 두 개 동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제 차로 지나가면서 볼 때도 되게 멋진 그런 헤드쿼터 건물이고 개인적으로 저희 실리콘밸리 펀드 주소도 산타클라라여서 일단 동네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느낌이 드는 기업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그래도 또 젠세랑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좀 공유를 해 드리는데 네이버 클로바하고 같이 이 부스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젠세랑 있고 여기 이제 하정우 센터장님, 성락호 님, 하이퍼 클로바의 주역들이고 여기 왼쪽에 장병탁 교수님, 예 AI 서울대 AI 연구원장 하셨죠.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친숙한 것도 있고 제가 삼성전자 어드바이저 할 때에도 좀 약간의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창업 스토리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히스토리컬한 접근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1993년 4월 5일 날 설립한 회사입니다. 공동 창업자가 3 명인데요. 제선왕이 제일 유명하죠. 원래부터가 칩 디자이너였고 2개 회사 다녔는데 LSI 로직이라는 회사하고 AMD 이 두 회사의 칩의 이제 디자이너를 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 두 사람이 더 있는데 이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크리스 말란초프스키라고 해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에 있었던 일렉트리컬 엔지니어 전자공학자시고 그다음에 커티스 프리엠이라고 하시는 분은 IBM하고 썬마이크로 시스템즈 다녔는데 주로 그래픽 관련된 칩이나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여기 데니스라고 미국에 24시간 하는 그 외식점이 하나 있거든요. 이 데니스의 이스트 산호세에 있는 이 데니스입니다. 제가 사진을 일부러 찾아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저녁 먹다가 이제 앞으로 인텔 같은 어떤 범용 컴퓨터도 중요하겠지만 게임부터 시작을 해서 특수 컴퓨팅, 어떤 특정한 거를 굉장히 잘하는 컴퓨팅의 시대가 열릴 것 같다. 그런 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세 명이서 이야기를 하다가 창업을 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유명한 데니스의 어떤 곳이고 저녁 먹으면서 한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2023년이니까 창업한 지가 30년 됐거든요. 30년 기념 비슷하게 지금 데니스의 CEO가 여기 이 오른쪽에 있는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켈리 발라데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데니스가 70년 된 회사다 보니까 데니스의 종업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대표까지 승진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작년 9월 23일 2024년 9월 23일에 젠슨왕하고 같이 요 레스토랑 찾아가 가지고 초청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여기 오른쪽에 아래 보면은 어 퍼스트 트릴리언 컴퍼니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트릴리언이면은 뭐 1,000조 원이잖아요. 1,300조 원. 예 1,300조 원짜리 회사를 만든 어떤 그런 기념 명패를 이 사람들 밥 먹었던 그 자리에다가 딱 놔두고 명패도 부착을 하고요. 그다음에 데니스의 트릴리언 달러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행사 25,000달러 지급하고 이런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막 내는 그런 행사도 하고 이렇게 데니스에서도 이제 엔비디아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바뀌고 나서 한 번도 못 가봐 가지고 다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저희 이제 미팅하러 갈 일이 있으면 여기 이제 이스트 산호세라고 하는데 이스트 산호세 요 데니스에 가 가지고 한번 이 자리 구경도 좀 해 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처음에 창업하게 된 계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컴퓨팅의 시대에서 특수 컴퓨팅의 시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어떤 미래 비전 인식에 대한 생각 때문에 시작을 한 거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비디오 게임이 컴퓨터가 해결하기에 가장 도전적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것이 엔비디아를 창업한 세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려고 했었던 문제 인식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창업을 할 때 그 주변 상황이 어땠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993년이면 인텔이 펜티엄 프로세서를 이렇게 막 발표를 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펜티엄의 시대가 열렸다. 뭐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치만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게임이 도전적인 어떤 컴퓨테이션 이 컴퓨팅 칩의 입장에서 굉장히 도전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정도의 게임이 나와 줘야 되는데 1993 년에 나온 게임이 이렇게 되게 유명한 게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 카맥이라고 이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둠이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되고, 둠 시리즈 아시죠? 3D로 이렇게 총싸움하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 나오게 된 거고, 그다음에 미스트는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둠은 대부분 아실 것 같고, 미스트는 어드벤처 게임이었는데요. 이 고퀄리티 렌더링을 통한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어드벤처 게임으로 진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에요. 근데 둘 다 특징이 사양이 되게 높아야 되고 컴퓨터가 웬만큼 안 따라오면 버벅거리는 그런 종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일단 뭐 시작점이었고요. 창업할 때 돈은 자기들이 각자 모은 돈이 한 4만 달러쯤 돼서 4만 달러로 시작을 했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세콰이어 캐피탈이 이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거액의 투자를 합니다. 20 밀리언이니까 뭐 한 250억 정도 되죠. 250억, 260억 이 정도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회사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 이름 정할 때 이미 약자로 MV를 쓰기로 했대요. MV가 Next Vision이라고 하는 거 약자, Next Version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MV에다가 이제 다른 말을 붙여가지고 쓰기 제일 좋은 단어가 뭔지 열심히 찾아봤더니 인비디아라는 라틴어를 찾았는데, 인비디아라는 라틴어의 뜻이 envy, 그러니까 부러워한다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넥스트 버전의 부러워함 이런 뜻으로 가진 회사 명명을 하고서 창업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고요. 첫 제품이 대실패를 합니다. 이게 이제 MV1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1995년에 나오게 되고요. 이 제작을 한 회사는 SGS 톰슨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고 하는 곳에서 대신 제조를 해요. 그러니까 팹리스로 처음부터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모델명은 STG 2000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델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건 이제 마지막에 카드를 만들어 파는 거니까 이게 PCI 그 보드에 꽂아 가지고 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이아몬드라는 데서 다이아몬드 엣지 3D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했어요. 아마 오래전에 컴퓨터 해 보신 분들은 90 년대 이 IBM PC 다루신 분들은 들어본 것 같아." 이런 분들 좀 계실 것 같은데, 이 칩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보면은 일단 3D를 이렇게 그려 줘야 되는데, 3D 렌더링을 할 때 우리가 프리미티브라고 그러는데, 이 연산을 할 때 쿼드라틱 텍스처라고 하는 거를 매핑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트라이앵글 삼각형 계산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MV1에서는 이 쿼드라틱 텍스처 매품이라는 걸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비디오 전용 램을 확장을 딱 하기 위해서 V램이라고 하는 개념을 넣어요. 그리고 FPM D램이라고 하는 램도 추가를 하고, 거기에다 추가로 32 채널짜리 사운드 카드를 이제 같이 넣었는데, 이게 사운드 블라스터라고 당시에 되게 유명했었던 그 게임용 사운드 카드가 있는데 그거 호환이 됐어요. 그리고 조이스틱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 조이스틱을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세가에서 이제 세턴이라고 하는 게임기가 나왔는데, 세가 세턴에 조이패드라고 하는 포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원하는 그 조이 포트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15핀짜리 조이스틱 포트가 원래 IBM에 있는 그 표준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지원을 했어요. 딱 보기에도 게임에 최적해서 여러 개를 몽창 집어 넣은 느낌이 나죠. 그래서 '진짜 이런 거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겠구나.'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자, 지금 이때 이제 경쟁이 막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이렉트 X에서 다이렉트 3D라는 걸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그 1996 년에 발표를 해요. 1995년 그다음 해죠. 근데 여기서 쿼드라틱 텍스처 매핑을 아예 지원을 안 하고요. 그냥 트라이앵글 프리미티브, 그러니까 삼각형 중심으로 이렇게 텍스처를 만들어서 렌더링을 하는 그것만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카드를 꽂아 봐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배신을 딱 한 거죠. 이때 제 생각에는 인제 최근에 이제 쿠다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되게 중시하는 게 이제 엔비디아가 기존에 하드웨어 반도체에 했었던 기업하고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상황을 겪으면서 소프트웨어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거대한 어떤 그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잘 따라가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걸 절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실패를 하면서 절반 이상을 해고를 했대요. 절반 이상을 해고를 하고 굉장히 절치부심을 해서 다음 제품을 내게 됩니다. 예, 다음 제품이 큰 성공을 하죠. 리바 128. 이건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을 거고 사신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1997년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MV3입니다. 이제 MV2는 어디 갔냐? MV2는 MV1이 여기 보시면은 절반의 성공 아니죠. 완전히 실패했는데 세가 세턴의 조이패드를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세가에서 드림캐스트를 만들려고 했는데 얘네하고 하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엔비디아한테다가 "드림캐스트 이 GPU 만들지 않을래?" 이렇게 제안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MV2 프로젝트가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엎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MV2는 하다가 인제 말았기 때문에 MV2는 날아갔고 마지막으로 이제 MV3 리바 128 이제 돈 받은 것들도 거의 다 써갈 때고 여기에 올인해서 만들게 돼요. 그 리바는 어떤 거의 약자냐면 리얼 타임 인터랙티브 비디오 앤 애니메이션의 약자입니다. 인터랙티브하다는 것이 이제 게임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실시간이어야 한다는 거고 이때 이제 350만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수죠. 그치만 뭐 이때 350 나노 공정에서 했어요. 100 메가헤르츠 지금은 기가대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메가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그렇지만 당시로서는 이게 되게 파격적이었던 제품이었고요. 특히 경쟁사가 이 당시에 3D 이제 그 트라이앵글 이 삼각형을 가속화하는 그 그래픽 프로세서 유닛 GPU에 제일 먼저 알려지기 시작한 회사는 부두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부두칩이라고 있었거든요. 얘네하고 경쟁이었는데 이 경쟁에서 리바 128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성능의 비결이 요 그 3D가 아니고 3D는 비슷하다고 보고 이게 2D도 잘 됐어요. 2D 특히 2D 액셀러레이터를 할 때 128 비트 그의 어떤 그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100 메가헤르츠로 당시에도 되게 빠르게 지원했거든요, 2D도. 그래서 fast and wide라는 표현을 썼고 이렇게 했더니 비디오 성능하고요. 윈도우 GUI까지 좋아져 가지고 그에 비해서 부두는 3D만 가속을 했기 때문에 3D 게임만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갈렸어요. 근데 이게 리바 128이 출시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엔비디아에 출시되는 그날 당일로 봤을 때 딱 자금이 한 달치 남았었대요. 한 달치 월급. 만약에 그래서 이게 실패하면 자기네들은 파산이야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내놓은 제품이었는데 이때의 어떤 이야기 때문에 지금도 이 엔비디아가 공식적인 모토를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구글 하면 돈비 이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비슷하게 엔비디아도 모토가 있는데 비공식 모토란 게 있다고 합니다. 비공식 모토가 이거래요. "Our company is 30 days from going out of business."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이제 회사 바깥으로 나가니까 회사 파산할 때까지 30일 남았어. 언제나 그렇게 절박함을 안고서 회사를 굴려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튼 리바 128이 성공을 하면서 엔비디아가 드디어 이제 시장에서 알려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승승장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리바 TNT가 나왔고 TNT는 좀 저렴하게 나와 갖고 사신 분도 꽤 많아요. 그리고 드디어 지포스 이제 신화가 시작이 되죠. 지포스 256이 1999 년에 MV10 요게 이제 발표가 되고 나스닥 상장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컸어요. 2001 년에 엑스박스하고 파트너 딜을 합니다. 이게 2000 년에 하게 되고 이게 1999 년이네요. 1999 년에 파트너 딜을 하게 되고 2년 동안 개발을 해서 엑스박스가 2001 년에 출시가 되잖아요. 여기 보면 엔비디아 X GPU라고 써 있죠. 그리고 이때부터는 타이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엑스박스의 파트너 딜을 할 때 그 액수가 200 밀리언이었기 때문에 한 2,500억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딜을 한 거죠. 그리고 2000 년에는 지포스 투 GTS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2000년 12월에 이제 엑스박스도 했겠다. 자기네가 제일 잘 나가니까 경쟁사를 인수를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애가 3DFX가 이때 그나마 경쟁사였는데 2000년 12월에 합의를 하고 2002 년에 완료를 하면서 이제 성공 방정식에 써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돈도 있겠다. 상장도 했겠다. 나름 이제 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부족한 것들을 1 년에 하나씩 삽니다. 1 년에 하나씩. 뭐 엑슬로나라고 하는 회사를 2002 년에 이제 M&A를 했는데 이건 소프트웨어 쪽에 렌더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술의 중요성을 이때부터 이제 중요하게 보기 시작을 했고 미디어큐라고 하는 회사 이건 아마 비디오 관련된 회사 같은데 정확한 자료가 잘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iReady를 2004년에 했는데 여기는 통신 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고성능 TCP/IP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프로토콜 관련된 기술, 그리고 스카시라고 해서 이제 하드디스크하고 연결하는 그 인터페이스 기술이 있거든요. 그거의 어떤 상위 버전 iSCSI라고 하는 오프로드 기술을 가진 iReady라는 회사를 2004년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두 개 인수하게 되는데 2005년에 ULI 일렉트로닉스를 인수하게 돼요. 여기는 어디였냐 하면 당시에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3DFX는 샀지만 올라온 회사가 ATI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ATI 브랜드 아마 아실 텐데 ATI의 칩셋을 제공하는 서드 파티 회사였어요. 여기를 인수하면서 ATI의 가장 강력한 우군을 자기네 회사로 끌고 온 거죠. 이때부터 약간 얘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좀 나오다가 2006년에는 ATI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지금의 AMD, 여전히 이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AMD가 ATI를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AMD의 서드 파티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였던 하이브리드 그래픽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이러니까 이제 경쟁사에 이제 제공하는 주요 회사를 막 돈을 가지고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공정위가 야, 니네 그러다가 반독점 걸리는 수가 있어. 이런 경고도 받았다고 해요. 그랬지만 그 뒤로도 인수 행각을 1년에 하나씩은 꼭꼭 중요한 걸 하게 되는데 포탈플라이어라고 하는 회사를 2007년에 인수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지아, 이 회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2008년에 피직스 물리 엔진하고 물리 처리 유닛을 가지고 있는 그 일종의 단순히 애니메이션이나 3D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 세계에 쓸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 칩셋하고 소프트웨어 부분, 엔진 부분을 가진 회사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엔비디아가 조금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가 위기가 없었냐? 위기가 2008년에 한번 닥쳤습니다. 2008년 하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것이 2007년에 아이폰이 나왔거든요. 아이폰이 나오고 아이폰 이후에 이제 2008년, 2009년 넘어가면서 유선 인터넷이 무선 인터넷으로 바뀌었죠. 무선 인터넷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3D, 4G 이런 거, 3G, 4G 이런 것도 있지만 와이파이가 또 환경이 되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PC에서 노트북으로 막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노트북에다가 GPU를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명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노트북용 GPU 개발로 애플, 델, HP에다가 계약을 다 해요. 그래서 2008년에 역시나 뭐 2,600억 정도의 매출을 딱 발표를 하면서 모델 공급을 열심히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제품 하자 발생을 했어요. 일부 모델에 공급한 제품 하자가 발생을 하니까 이 회사들하고 그다음에 그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해버렸어요. 위기죠. 그래서 이렇게 집단 소송이 진행이 됐는데 법정 분쟁의 끝은 그냥 모두 교체 내지는 원하는 사람들은 다 환불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해소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소송 당사자 중에 가장 큰 회사가 인텔의 그 노트북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인텔이 가장 크게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굉장히 열심히 이제 싸웠는데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6년간 한 2조 원 가까운 규모의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을 하면서 분쟁이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좀 위기가 있긴 했는데 어쨌거나 그럭저럭 잘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 들어가게 되면 드디어 사업 다변화를 하기 시작을 해요. 2014년에 이제 3대 사업 영역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게임과 이제 더 이상 게임 이외의 다른 것들, 모바일도 넘어가고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에 대한 전장 관련된 기술, 지금도 자동차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모바일 이렇게 세 개를 이제 그 따로따로 세 개의 다른 사업 영역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으로 2016년에 이제 그 지포스 10 시리즈가 나오게 되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GTX의 시작인데 1080, 1070. 그래서 그 뒤로부터 80, 70, 60 뭐 이렇게 나오는 종류의 어떤 네이밍이 이때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이때부터 GTX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GTX 이게 사실은 지포스의 10이 되면 X가 10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자릿수로 넘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1080이 이렇게 멋지게, 이건 MSI 건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때 16나노 공정으로 만들었고요. GDDR5가 지원이 됐죠. 이때부터는 2016년부터는 사실상 AI 플레이어로서 이제 주목받는 어떤 그런 기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첫 편으로 이제 엔비디아의 시작에서부터 AI하고 연결되는 거리까지의 내용을 한번 먼저 딱 살펴봤는데요. 엔비디아 할 얘기가 많아서
적어도 3편, 많으면 한 대여섯 편까지 만들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젠센 왕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더 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